예, 오늘은 보강수업으로 브랜드와 소비 행동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브랜드와 소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충성, 그리고 자기 확장으로서의 브랜드, 소비자 브랜드 관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충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 브랜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관계에 관련돼서 브랜드 애착이라는 부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인격화된 대상으로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상호작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브랜드 애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어린 시절 유아기 때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에다가 적용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애착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감을 형성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브랜드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브랜드 애착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애착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건데, 아기와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애착이라는 것은 역시 정서적 유대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브랜드 스위치가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파일이 어, 삭제된 파일이 계속 된다는 메시지가 떠갖고 잠깐 중단이 됐고요.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만큼 소비자와 브랜드가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정말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지 않는 브랜드 스위칭이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애착이라는 것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됐고요. 반면에 브랜드 충성은 뭐냐 하면, 뭐 우리가 충성도라는 말은 로얄티라고 얘기하죠. 마케팅에서도 이 브랜드 로얄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아, 이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충성도를 갖게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형성한 호의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반복적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를 브랜드 충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 식음료 같은 것들도 보면 본인들이 계속 사먹는 또는 사는 브랜드가 있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장에 갔을 때 어떤 브랜드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브랜드. 근데 그 매장에 가서 그 브랜드를 딱 사려고 보니까 그 브랜드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다른 매장을 찾죠. 근데 브랜드 충성도가 없다면 에이 뭐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사지 뭐 라고 바꾼다면 그건 브랜드 충성도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브랜드 충성도를 측정할 때 보면 만약 당신이 10번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브랜드에 대해서 몇 번을 구매하는지를 묻는 그런 소비자 조사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충성도에 대해서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때 내가 찾는 브랜드가 없으면 그 브랜드가 있는 매장을 끝까지 찾아다닌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질문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즉, 그 제품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제품을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내가 사는 제품을 계속 구매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 구매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 기능적 만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에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브랜드 애착과는 좀 다르죠. 브랜드 애착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 경우 브랜드 애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브랜드 충성은 정서적 감정적 반응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처음 구매한 고객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구매해 주는 것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신규로 고객을 한 명을 자기 브랜드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효과가, 절감 효과가 훨씬 크지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보통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4~5배의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 구매를 계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마케팅 담당자한테는 매우 큰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확정으로서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셀프를 얘기 앞에서 쭉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와의 어떤 관계 형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셀프, 즉 브랜드는 나의 일부다, 자기의 일부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만큼 브랜드와 나를 소비자 개개인들이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는 나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 대상이 개인에게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현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물건이 자신의 일부가 되는 방법은 바로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소유함으로써 자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브랜드를 자기 셀프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브랜드 애착도 얘기를 했고 브랜드 로얄티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마치 자기의 확장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확장, 브랜드는 자기의 확장이다. 어떤 물질 대상이 자기의 일부처럼 되는 과정을 자기 확장이라고 벨크라는 학자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가 브랜드와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 과정이라는 것은 브랜드의 상징적 특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특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활동 내용, 사용자 특성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소비자들이 뭐 광고 스타일이라든가 등장하는 광고 모델, 뭐 제품 패키지, 가격, 제품 범주, 매장 스타일과 직원, 또 다른 사용자들의 모습, 그 수많은 요인들이 모두 브랜드의 성격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는 브랜드별 성격을 성격 특성과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게 되고 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셀프 컨셉과 어울리는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사용한다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브랜드와 어떤 식으로, 즉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브랜드를 인격체로 지각하면서 의인화할 수 있고, 또 포니에르라는 학자가 소비자 브랜드 관계를 개념화하고 관계를 6가지 차원으로 도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된다. 사랑과 열정. 이거는 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연인관계, 뭐 가족관계, 친구관계에서 다 느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브랜드와의 관계 형성에서 느낄 수 있는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의 6가지 차원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더 읽어보기에 그 내용이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사랑과 열정은 브랜드에 대해 경험하는 사랑, 열정, 애정. 그 다음에 자아 연관성.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표현하고 느끼는 정도. 그 다음에 3번째 차원은 상호 의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익숙한지, 그리고 다른 브랜드 선택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 내가 항상 사는 제품, 그런 제품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를 선택할 때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 그것도 상호 의존이죠.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와 상호 의존성 정도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몰입이란 얘기도 우리가 굉장히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한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브랜드의 구매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행동, 정서적 몰입. 그만큼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친밀감이라는 것도 뭐 당연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친밀감도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기꺼이 노출하고 개인적 감정과 정보를 함께 공유한다 하는 것도 역시 브랜드와의 관계 형성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파트너의 질이다라고 얘기해서 소비자가 브랜드 역할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기대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느낌, 그 브랜드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바람직한 결과물을 제공해 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존경이라는 표현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브랜드와의 관계 형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6가지 차원이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확장으로서의 브랜드에서 자기 브랜드 이미지 일치성이다. 이 이미지 일치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앞에서 쭉 얘기했던 개념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브랜드의 이미지가 셀프 컨셉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지각할 때, 자기 개념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지각할 때 그 대상을 선호하고 선택하게 된다. 뭐 여러분들 가장 뭐 대표적으로 흔히 옷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셀프 컨셉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것이 자기 이미지하고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가 역시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기 일관성 동기가 있다.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동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이성적 자기의 모습에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아이디얼 셀프. 아이디얼 셀프라는 것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도 역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 제품을, 그 브랜드를 씀으로 해서. 그게 바로 자기 향상 동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제품에, 많은 브랜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상적 자기와 일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동기라고 볼 수 있죠. 뭐 쾌락적인 그리고 공적인 제품, 뭐 향수나 차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이상적 자기와 일치성을 추구하는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자기의 모습과 일치성을 추구하는 경우도 또 있죠. 또 그거는 이제 기능적이고 사적인 제품 같은 경우가 바로 주방기구나 일상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제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제품들이죠. 내가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은 이상적인 자기와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경우고, 실제 현재의 자기의 모습과 일치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기능적이고 사적인, 개인적인 제품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브랜드가 형성한 의미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전이가 되죠. 그래서 소비자가 브랜드의 상징적 의미를 또 획득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트라는 학자가 소비자의 브랜드 소비 행위 유형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 유형을 살펴봤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교재에도 300페이지에 있는 그림 8-11에 제시된 그림이에요. 행위의 목적을 하나의 차원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구조를 또 한 차원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적 행위와 도구적 행위로 구분을 하고 대상 행위와 대인간 행위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체험으로서의 소비가 하나의 그 분면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자기 목적적 행위와 대상 행위의 경우 체험으로서의 소비를 경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정 대상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해 보는 것 자체가 소비의 목적이 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로 음식 같은 거, 그죠? 먹는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소비자의 소비 행위는 대상을 향해 있고 브랜드 소비라는 것은 개인적 수준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여기 우리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스토어에 가서 혼자 가서 매장에 있는 제품들을 만지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체험을 통해서 제품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유형은 분류로서의 소비예요. 그래서 도구적 행위와 대인간 행위에서의 차원에 어울리는 유형으로서 분류로서의 소비를 얘기합니다.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특정 부류의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경우 그 사람들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고 타인과는 구별하고자 하는 그게 어떤 레퍼런스 그룹이 해당되겠죠.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 그런데 나도 포함시키고 싶다 나를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분류로서의 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유희로서의 소비예요. 유희라는 것도 역시 체험으로서의 소비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차이는 소비 행위의 지향점이 다른 소비자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대인간 소비니까 자기 목적적 행위인데 그 행위 구조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소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비자와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즐기려는 것이 바로 소비 행위의 목적이 되는 경우 유료수의 소비가 되는 거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그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그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국내에서도 그 동호회가 있듯이 그 바이크, 그죠?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서로 그 바이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묶어주는 건 오직 그 할리 데이비슨 하나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적 행위와 대상 행위의 차원으로서 통합으로서의 소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통합이라는 것은 자신이 소비하고 있는 특정 브랜드의 성격과 상징적 의미를 자기 개념에 통합시킴으로써 자기 개념을 확립하고 나아가 자기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셀프 컨셉을 브랜드의 의미와 통합하는 소급이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브랜드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키를 우리가 신고 달리기를 하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어떤 탁월함, 성취, 열정 뭐 이런 의미들을 자기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상징 소비자들이 하는 소비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더 읽어보기에 그런 유형들을 다 소개해 놨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체험으로서의 소비라는 것은 소비 목적이 자신에게 향해 있고 소비 상황이 개인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주관적인 정서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장 같은 경우, 그죠? 애플 스토어, 갤럭시 매장 이런 데 가면 감각적으로 직접 본인이 느끼고 감성 체험을 하고 인지 체험을 하는 거죠. 뭐 물건들을 만져보고 작동시켜 보면서, 그리고 이제 행동 체험, 관계 체험이 모두 일어나는 것이 더 역시 체험으로서의 브랜드 소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로서의 소비는 아까 그 얘기했듯이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일원이 되려고 하는 욕구, 특정 집단의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부분이죠. 특히 그래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가 뭐 그 해당 브랜드가 상징하는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집단과 같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주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일소의 브랜드 소비로서 그 바이크족 할리 데이비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거죠. 브랜드 소비가 목적 그 자체인 경우에요. 교감 그리고 사회화와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동일한 브랜드를 구입하거나 사용 중인 사람들과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공유. 교감을 넘어서 타인과 더욱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을 즐기는 것. 우리 국내에도 보면 바이크 동호회가 있고 또 자동차 브랜드마다 사실은 다 동호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랜저, 그 다음에 뭐 K7, 뭐 그다음에 요새는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동호회도 있어요. 아이오닉 동호회, 뭐 EV6 동호회 이런 식으로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으로서의 소비 같은 경우는 다른 소비자의 이미지를 자기 개념에 흡수하는 거예요. 나이키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었죠. 그래서 그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에 따라서 자기 개념을 재정의하고 소비자의 자기 개념이 브랜드와의 상호작용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와의 관계 유형들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기업의 브랜드 관리예요. 브랜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볼 내용이 바로 자산,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브랜드 관리의 목표와 방향, 브랜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관리라는 건 뭐 마케팅의 아주 핵심적인 또 직무라고도 볼 수 있죠. 브랜드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 예전에는 PM이라고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그랬어요. 제품. 근데 요즘은 오히려 BM이라고 해서 브랜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기업마다 그런 체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브랜드 관리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제품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 이쿼티라고 얘기하는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이쿼티. 아마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서 지각하는 총체적인 가치를 수량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자산을 매기는, 평가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 지각하는 바를 숫자화해서
평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가치를 수량화한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브랜드의 성격, 이미지를 분명히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브랜드 성격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실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브랜드라는 추상적인 특성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징성이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브랜드에다가 동의를 한다. 그래서 브랜드 동의, 브랜드 패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간의 실제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차이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브랜드 간의 차이가 제품 간 품질 차이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그런 품질 가지고 매기는 것보다 다른 가치를 창출해 내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적 차이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에서 맨날 TV 광고하고 LG에서 TV 광고해요. 근데 거기서 뭐 예전에는 막 화소수가 어떻고 화면이 뭐 선명하다 이런 걸 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기능적인 차이는 잘 지각하지 못합니다. 거의 기능적인 차이는 제품 간에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또한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브랜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목표가 뭐냐, 그리고 목적은 뭐냐, 결국은 브랜드 자산이에요. 그 브랜드의 자산과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브랜드를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 10대 브랜드 2021년에 브랜드의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죠. 애플 1등이에요. 아마존 2등이고 구글이 3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등이에요. 5등이 삼성입니다. 월마트가 6등, 페이스북, 메타라고 지금 사명을 바꿨죠. 7등이고 ICBC라는 곳이 8등, 버라이즌이라는 게 9등, 10등은 뭔가요? 이거는 무슨 브랜드죠? 10등은 이게 차이나 국기가 그려져 있는 ICBC하고 이게 아마 중국의 무슨 인터넷 기업 같은데, 이렇게 이제 브랜드의 자산을 매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의 자산과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브랜드 가치 평가한 부분이 예전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순위도 막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브랜드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 목표와 방향에서 우리가 브랜드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브랜드 자산,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브랜드를 명확히 구축할수록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그 브랜드를 두드러지게 만들고 소비자의 선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LG의 이제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는 삼성, 애플, LG가 있었는데 LG는 이미 그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는 완전히 LG 브랜드는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삼성과 애플이 지금 현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가 계속 삼성에서는 제품, 신제품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애플도 그에 따라서 신제품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G가 사라진 거는 LG 제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졌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LG의 그 모바일 브랜드는 사라졌죠. 그만큼 소비자는 LG 폰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그 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G 폴드도 나오고 G 플립이라는 것도 나오고 새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면서 소비자의 선호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지금은 뭐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 구축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뭐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셀프 아이덴티티라는 거에서 셀프 자기 정체감,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자사 브랜드를 여러 다른 브랜드들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특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관련 정보를 명료화한 핵심 컨셉입니다. 즉, 그 브랜드만의 뭔가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셀프 컨셉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하는 것을 자아정체성 또는 자기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다 뭐 심리학 개론이나 발달 심리학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 브랜드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차별적인 속성이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자기 브랜드만의 고유한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경쟁 브랜드들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속성은 또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시하려는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사실은 소비자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퍼러라는 학자가 바로 이제 2004년도에 그런 브랜드 특성을 정립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핵심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해야 될 요소는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 실체.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져야 될 본연의 기능과 성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 물리적 실체. 그것이 이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는 실체잖아요. 그리고 유형의 부가가치이자 브랜드의 핵심 중추다라고 보는 거고요. 브랜드 성격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브랜드만의 브랜드와 연관된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인간적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 성격이죠. 우리가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사람의 경우도 역시 어떤 개성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는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브랜드 성격이 개인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래서 브랜드 성격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개성의 소유자인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성격이고,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 또는 철학과 열정을 함축하는 게 브랜드 문화예요. 그리고 브랜드는 소비자 교환 과정의 핵심에 있다. 관계죠. 서로 소비자와 주고받는 그런 교환 관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관계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이미지예요. 소비자가 누구인지 암시하는 투영물이다. 그 제품을 쓰므로 해서 소비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영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특정 브랜드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본 결과 소비자상은 과 자기상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브랜드 관리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품, 서비스, 실체, 브랜드 성격, 브랜드 문화, 그 다음에 관계, 소비자 이미지, 자기 이미지. 우리 교재에도 309페이지에 그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방법에서 이런 6가지 사항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드 관리 방법의 첫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정립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두 번째 브랜드 관리 전략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브랜드 관리 전략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마저 보고 맞추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뭐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이 관리 전략에 대한 얘기는 또 하다 보면 더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으니까 요거 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목요일 날 계속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동영상 보강 수업을 몇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대면 수업이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도 역시 공기업의 면접과 역량평가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유독 또 목요일날 많이 그런 면접이 많이 잡히고 평가가 많이 잡히는 바람에 목금 주로 많이 하게 되어서 또 보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달에도 또
2번 정도 목요일 날 보강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고, 질문사항 있으면 꼭 질문 코너에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